그러니까 관세 때리더라도 다시 이걸 조정할 게 뻔해요. 트럼프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부 갖다가 딜레이 시킬 수 있다라고 사회과학원이 과거 17년 경험 삼아서 얘기를 한 거고 예. 이번에 또 하겠다라는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유가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나쁜 그림은 아니라 보거든요. 그동안 유가가 많이 흘러내렸던 이유가 하반기 때 정확하게는 중국의 내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물론 또 하나가 뭐 오펙 플러스 감산 포기론 아니면은 미국의 고용 침체론, 이게 IB들이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이 첫 번째인 중국 역시도 부양을 갖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근데 의외로 내년 상반기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80불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좀 더블 접근하고 기준으로 있고. 해서 네네. 80불대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두 가격 상승으로 커피 한 잔이 사치가 되게 생겼습니다. 국제 곡물 시장에서 커피 원두 가격은 47년 만에 최고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시면서 커피 드셨습니까? 전 커피를 못 마십니다. 저는 항상 커피 마시는데 커피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시세를 보게 됐는데 이 아라비카 원두가 이제 대표적인 품종인데 고급 품종이죠 이게. 파운드당 3.2달러 이게 기록을 보면 1977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이다. 또 이제 로부스타 원두가 있는데 주요 품종이 톤당 50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서 80% 이상 상승률을 보였다. 원두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작년 말 이맘때 파종된 것들이 이제 수확이 됐었고, 예. 그러니까 올해 7월달에 수확이 됐죠. 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이제 수확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물량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말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엘니뇨 상황이었고, 기본적인 엘니뇨 상황에서는 브라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강우량 자체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하고 다 같은 브라질이 아니니까 한국은 땅이 조그만하니까 이게 기후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이제 브라질은 이제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평양에 인접한 지역은 곡창지대인데 대서양에 인접한 지역은 원당이나 이런 커피 산지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 즉 이렇게 태평양 인접 지역이 아니라 대서양 인접 지역 같은 경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가뭄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번 7월부터 수확이 시작됐었을 때 당연히 작황이 안 좋은 게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예. 이것이 가격에 있어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라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결국 뭐 당연히 지금의 커피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확인될 수가 있겠고 라니아가 왔었을 때 가격 하락하지 않은가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제 농산물이기 때문에 커피도 수확과 파종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니아가 10월 달에 굉장히 늦게 왔거든요. 예. 너무 늦게 와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지금은 이제 아라비카 주요 산지인 브라질은 이제 파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수확이 내년도 7월쯤에 열리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의 영향을 갖다가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엘니뇨의 여파를 갖다 아직은 두드려 맞고 있다라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곡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베스트, 작황, 그다음에 웨더, 날씨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단 뭐 결정적으로 곡물류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면 결국은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귀결로 이제 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커피 이런 원당 이런 소프트 원자재는 사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의 주요 구성은 우리가 주식이 커피가 아니잖아요. 예. 주식은 소맥 이런 곡물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AO에서 발표하는 이제 그런 농산물 이제 음식료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농산물 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원당이 조금 튀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전체적인 농산물 단에서의 음식료 가격 지수를 갖다가 올린 요인은 아니었거든요. 네. 결국 가장 큰 메인은 곡물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하고는 좀 연결짓기는 어렵겠죠. 그렇군요. 곡물류가 이제 물가 상승에 더 민감하게 예. 작용을 한다.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커피 생산량이 기후 요인 때문에 이제 감소할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반면에 커피 수요는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서 커피 가격이 오른 사실은 구조가 되는 건데, 커피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좀 자료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 1인당 1년에 405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평균 4배예요. 굉장히 많이 주요 소비국인데, 근데 중국은 사실 커피 소비가 그동안 전통적으로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커피 수요가 증가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커피 수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 커피 원두와 코코아 가격, 이 중국의 영향은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 좋아졌다 해서 밥 더 먹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이런 원자재는 수요 곡선을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일방향이에요. 우상향합니까? 그냥 우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변동성이 아. 그렇게 급격하게 크지도 않거든요. 세대하게. 그렇죠. 결국 이 변동성이 중요한 건데 그 변동성이 크지가 않죠.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 측면인데, 네. 지금은 이제 코코아나 이런 커피가 이렇게 튀었을지 몰라도, 근데 결국 이 부분들은 결국 아라비카 커피는 작년 말부터 파종이 들어갔던 상황에서 엘니뇨를 두드려 맞았고요. 네. 그러니 작황이 안 좋아지는 게 7월부터 확인이 돼줬고, 음. 코코아는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동안은 엘니뇨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 수확되는 애들이 전부 다 작황 자체가 안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품질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작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니냐가 물론 예상보다 너무 늦게 왔어요. 원래는 6월에서 8월 달에 해양 대기청들이 올 것이라 접근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10월 달에 왔거든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파종이 들어갑니다. 이제 브라질 쪽은 이제 아라비카 커피가 이제 파종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파종이 되면은 결국 작년과 반대 논리인 거예요. 작년 말에는 당연히 엘니뇨 상황이었으니까 작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었죠. 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라니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두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당연히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 라니냐가 이제 왔었으니. 예. 그러면 강수량이 개선되는 그림들이 나와주거든요. 네네. 그럼 이 지역에, 즉 대서양 인접 지역의 강수량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준다면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7월쯤부터 작황이 개선된 게 확인이 될 것이고, 이때부터 가격이 점점 흘러내리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보통 거래소에서 증거금을 갖다가 가지고 인상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도 한번 증거금 인상을 통해서 가격 누르기 위해서. 그쵸, 대표적으로 코코아가 한 번에 무너졌었거든요. 이처럼 거래소 단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이 수급의 흐름 단에서 놓고 보자면 공급 측면에서 결국에는 라니냐가 왔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농산물에 여파를 주는 거는 수확 시즌이고, 그럼 지금은 파종 시즌, 수확 시즌인 내년도 7월부터는 좀 안정되는 그림들. 그래서 내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이슈에 대해서 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국제 유가 쪽도 좀 꿈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정학적 원인인데, 시리아의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중국이 또 최대 원유 수입국인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통화 정책 완화 입장 표명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상승 모드를 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배경이 설명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유가 쪽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놓고 봤었을 때 많은 하우스들이 외사를 비롯해서 내년도에 유가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대다수가. 사실 거의 절대 다수가요. 근데 저는 오히려 내년 상반기 때 의외로 셀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보고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같은 근거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가 계속 중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예.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그렇고 5월 달에도 중국이 부양책 강화할 것이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관세를 갖다가 막을 만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사실 제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중국의 당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멘트들이 나왔으니까요. 실제 보고서 통해서 11월 초 때 뭐였다? 중국의 정책 자문기구인 사회가관이라던가, 우리로 치면은 한국투자공사격인 CICC라던가, 또는 중앙은행격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록만 중국어로 된 걸 읽어봐도 알 수 있거든요. 예. 결국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맞보복할 체력은 안 돼요, 중국이. 네, 왜냐면 부동산이 박살이 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부동산이 박살났기 때문에 2017, 18, 19년도 때처럼 맞보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원이 정책 제안을 갖다 한 게 인플레이션 수출이에요. 인플레 수출을 갖다 통해서 실제로 16년도 때 말 때도 트럼프가 자기 되면은 관세 때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때린 건 2018년 5월 달에 가서 때려요. 네, 왜? 인플레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렇죠. 부담이 중국이 되죠. 인플레 수출하는 바람에 관세 때리면 자기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 때리더라도 다시 이걸 조정할 게 뻔해요.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고 인플레 수출. 근데 딱 그 상황에서 그 보고서 나오고 불과 한 달 만에 정치국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즉 통화정책 완화 얘기. 근데 그 이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인민은행 통화정책 회의록 통해서 11월 초 때 얘기를 했어요. 즉 물가 상승을 갖다가 안정을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정책 통해서 물가 상승 유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정책이라는 건 물가 상승 시키려면은 통화량이에요. 그럼 통화량을 갖다 보면은 과거처럼 통화량 늘어난다. 통화량은 뭐다? 결국에는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좋아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통화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실물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이 자산 가치로 본다면 결국 그 자체가 물가거든요. 물가가 상승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입 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부 갖다가 딜레이 시킬 수 있다라고 사회과학원이 과거 17년 경험 삼아서 얘기를 한 거고 예. 이번에 또 하겠다라는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유가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나쁜 그림은 아니라 보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나온다. 페드랑 ECB의 대차 대조표 다 합쳐도 중국 인민은행 대차 대조표보다 작습니다. 네, 그 중국의 유동성이 푼다. 결국에는 실물자산 단에서는 결국 커머디티 단에서 유가 단에서도 저는 나쁜 그림 아니고 그동안 유가가 많이 흘러내렸던 이유가 하반기 때 정확하게는 중국의 내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물론 또 하나가 뭐 오펙 플러스 감산 포기론 아니면은 미국의 고용 침체론 이게 IB들이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이 첫 번째인 중국 역시도 부양을 갖다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유가 단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의외로 내년 상반기 때 셀 수 있다. 그래서 80불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좀 더블 접근하고 기준으로 있고. 해서 네네. 80불대로. 일단 중국 정책이 방금 전에 인플레 수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관세와 이제 인플레 수출 뭐 이런 구도로 이제 대결이 되는 양상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계 기업들 수출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12월 1일부터 중국계 기업들의 수출 환급 혜택 축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11월에 결정된 건데 정유 제품, 태양광, 2차 전지 이 수출 환급세율을 9%로 기존에 13%였는데 이거 낮췄고 알루미늄과 구리 반제품 수출 환급 혜택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는 결국은 뭐 중국 정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만 중국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압박이 되고 이 상황에서 어떤 원자재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저는. 알루미늄. 그러니까 뭐 구리도 영향 받겠지만은 구리는 근데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물 기업들이 구리를 지금 전성 기업들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거의 못 사는 비싸서. 그렇죠.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대체재인 알루미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 가전기기 에너지 효율 등급 딱지에 1등급이 아니라 5등급인 이유가 알루미늄 많이 써서 그렇거든요. 구리 안 써서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같이 왜 알루미늄일까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이 2016년도 때도 단순히 PPP 인프라다 뭐다 해서 부양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물가 상승 일으키기 위해서, 즉 트럼프의 관세를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당시 감산도 했었거든요. 당시 감산할 때 알루미늄, 철강, 구리, 뭐 시멘트, 태양광 모듈 다 감산을 때렸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18년도 때 뭐가 유독 더 상승을 했었다? 17년도 때 점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알루미늄이 되게 그림이 이뻤었거든요. 물론 구리도 괜찮긴 했지만은 지금 구리는 근데 이미 공급 차질 요인으로 많이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대체재인 알루미늄을 지금 수요는 점점 쏠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인플레 상승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수출 환급세 중단은 감산이에요. 그러면 그 조치 따른 부분으로 본다면은
알루미늄 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체재 수요도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공급을 갖다가 틀어막는다.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66%가 중국이거든요. 구리는 40%입니다. 네. 그러면 임팩트로 보면은 공급의 비중으로 보면은 알루미늄이 훨씬 더 크고 수입 의존도로 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로 보더라도 알루미늄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그 임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는 지금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알루미늄이 내년도에는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가운데 이제 수혜로 본다면요. 비철류 그렇고 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이 좀 최근 들어서는 좀 조용했는데 다시 좀 꿈틀하는 소식이죠. 이 중국이 여기서 이거 역시 이제 중국 요인이 6개월 만에 금 매수를 재개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금값이 꿈틀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 이제 곧 금리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 금값이 늘 통상 뛰잖아요. 뭐 그런 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금값 전망 좀 진단해 주세요. 금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사실 명목 가격 기준은 사상 최고치 찍었었다 하지만은 실질 가격 물가를 환산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온스당 2,940불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 찍었다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허. 그래서 업사이드로는 14%좀 남았다라 보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다 해가지고 금을 더 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왜냐면 주식 투자하신 분한테 이거 14% 남았으니까 더 사세요라고 하면은 절대 가격 수준이 높아요 지금. 좀 말이 안 된다라 하죠. 뭐 근데 사실 왜냐면 더 업사이드가 열린 자산들이 많은데 그렇죠. 굳이 그냥 오히려 저는 금이 매력적인 맞아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실질 가격 기준 두 번째로는 결국 페드가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 구간에서 과거에 보면 금 가격의 레벨업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결국 실질금리랑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은 여전히 매력적인데 근데 더 사는 것보다 계속 저는 그 대신 버리는 것보다 계속 들고 가자라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원자재에서는 유일하게 금이 매력적이라 저는 봅니다. 결국 금과 S&P 500의 상대 성과가 미국의 실업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버핏이 자꾸 캐시 보유 비중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패시브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점을 맞추지 못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할 수 있거든요. 2006년 때도 실제로 캐시 보유 역대 최고였을 때 주총에서 파생 상품 조심하자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실제로 미국발 파생 상품단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맞춘다기보다 이제 패시브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방향성 단에서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업사이드를 고려하면은 추가 매입하기는 굉장히 업사이드가 되게 크지가 않은데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 버리진 말고 들고 가시라고 해요. 결국 이같이 만약 버핏을 갖다 정말로 신뢰를 하신다면은 그 방향성 단에서를 본다면은 결국 금과 S&P 상대 성과가 미국의 실업률이라면 이 방향으로 그냥 계속 일단 들고 가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금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유한 비중에 있어서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올해 그 안전자산으로는 금과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 이 두 개를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메이저 투자자들이 이걸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 흐름은 깨지지 않고 있고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뭐 쪽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사이드가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 하반기 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저희는 네. 계속 들고 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원자재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아까도 이제 중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수출 문제, 좀 미국의 관세 문제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원자재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 행정부 출범하고 어떤 역할 관계가 좀 포인트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트럼프 된다 해가지고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가 왔잖아요. 예. 트럼프 트레이드가 와가지고 사실 달러도 강해지고 실질금리도 그러니까 금리도 튀고 하면서 원자재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것들이 반영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감세를 할 거다. 세 그렇죠. 번째 불법 이민자를 다 없애버릴 거다 하면은 물가 상승인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금리가 튀고 그래서 달러가 튄 거죠. 근데 4년치 해야 될 정책을 한 번에 반영한다?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엇박자 날 수 있다라 보는 거죠. 등장 이후에는 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본다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게 봤었을 때 원자재 단에서는 저는 나쁘진 않은 그림인 것 같아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뭐 드릴베이비 드릴이다 뭐다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엑스모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한 게 없어요. 캐펙스 투자를 한 게 없어요. 셰일 기업들이. 네. 원자재는 부동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부동산 가격 올랐을 때 사람들이 아 여기다 공급하겠으면 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 내려가거든요. 결국에는 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하고 공급이 나오고 입주를 해야 진정될 수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원자재도 투자를 한 적이 없는데 공급이 바로 나올까요? 유전 개발하는 하나 하는 데만 못해도 2, 3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모빌도 그렇고 쉐브론도 계속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투자한 적이 없는데 바이든 때문에 투자를 더 못했어요. 그래서 M&A만 했죠. 그렇죠. 그럼 투자를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와서 투자를 트럼프는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게 당장 공급이 아니죠. 2, 3년 마치 2017, 18, 19년도 때 트럼프가 와가지고 투자를 장려했고 실제로 그게 공급을 통해서 유가가 진정된 거는 바이든 때예요. 그렇군요. 바이든이 유가를 진정시킨 게 아니라 트럼프가 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와서 어떻게든 공급 늘리기 위한 투자 장려책을 내놓을 게 뻔해요. IRA 개정이라던가 또는 경쟁국인 이란을 죽이던가 어떤 방식으로든요. 결국 그래야 캐펙스 투자를 유도할 수 있죠. 그렇죠. 셰일들한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유가나 가스단에서 여전히 저는 매력적으로 봅니다. 가스가 저는 연초 때 계속 6불 갑니다라고 외쳤는데 지금 1.5불에서 한 3.3불까지 왔어요. 여전히 저는 물론 라니아가 제 예상보다 좀 너무 늦게 왔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 타겟은 여전히 6불. 그래서 에너지 섹터 매력적이고 가스가 매력적이고 유가단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 이렇게 좀 너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선반영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올 한해도 다 갔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다 녹여져 있긴 한데 2025년 원자재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연간 전망이 11월 초에 때 나왔을 때 굉장히 10월 달에도 또 자료 나왔을 때 사실 반대 논리로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두가 배워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자 이럴 때일수록 외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안 좋다라고 콜할 때 의외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단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이고 중국이 인플레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지금 몇 개월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대선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가 멈췄었던 거거든요.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캐펙스 지출 재개되면 ISM 제조업의 반등이고 이것의 반등은 한국 수출거래소의 반등이고 이것이 커머디티의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단에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 때 의외로 쓸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에너지 섹터, 특히 가스나 유가나 이쪽 매력적이고 산업금속단에서는 구리도 좋지만 여전히 알루미늄이 좋다라는 왜? 알루미늄은 전력원 단에서 전력과 같이 가고 전력원은 결국 뭐다? 가스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봐주면서 내년 상반기 단에 좀 더 이쪽 섹터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예, 대신증권 최진영 연구위원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 상황, 내년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